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 특유의 이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고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이 되겠죠.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인데요.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 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손발의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었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소개해 드렸던 3가지 성분인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서 노화, 염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 냉증의 완화입니다. 수족 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족 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에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들부터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의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
부족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이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효가올 성분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각각의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에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 주시거나 물에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드셔보시면 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인데요.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려 보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가 되어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유용하고요.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인데요.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 가루를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드실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면서 진통 효과까지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많이 맵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혹은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게 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죠.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생강의 진저론, 효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몸이 차고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에 꿀에다 생강을 담가서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되고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이죠.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그냥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가 핀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서 간이나
뇌나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져요.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와 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때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트랜스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6, 9의 함량도 달라요.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래요. 이런 지방들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도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죠.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발연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고,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기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이에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이에요. 많이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많지는 않죠. 두 번째 드시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건데,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이에요.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
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선물료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해서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도 많고,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 티로손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음성스러운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요.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약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해내냐의 차이인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래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해서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좋은데,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된다는 건데,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삼쾌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여름이 찾아오면 시장 한쪽에 노랗게 반짝이는 참외더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값도 착하고 껍질만 살짝 긁어도 감돌아 나오는 향이 달콤하고 올 여름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겠구나 하는 이 든든한 마음이 절로 들죠. 근데 이 막상 집으로 가져와서는 습관대로 껍질을 두껍게 깎고 속 쉬는 숟가락으로 긁어버린 뒤에 흰 과육만 아삭아삭 이렇게 드신 적도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아까운 식습관을 말끔히 고쳐드리면서 참외 하나를 남김없이 활용해 여름철 피로나 붓기, 속더위, 혈압, 변비까지 잡는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참외를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니 하고 놀라실 거예요. 먼저 참외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영양소별로 알려드리자면, 과육 100g, 대략 성인 엄지 2마디 정도 길이 기준으로 보면 수분 92%에 당질 6%, 나머지가 미네랄이나 비타민, 섬유소예요. 수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갈증 해소용으로 좋을 뿐 아니라 단맛이 적당하게 돌아서 물만 들이켰을 때보다 체내 흡수가 빨라요. 여기에 칼륨도 약 260ml 내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양은 같은 무게의 멜론보다 약 3배, 방울토마토의 2배 가까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잡아 끌어서 소변으로 함께 내보내므로 혈압이나 부종이나 열성, 두통을 줄여주고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을 완화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엽산이에요. 국내 농촌진흥청 분석 자료를 보면 과육 100g의 평균 이 43 마이크로그램, C 퇴자까지 포함하면 8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는 사과, 포도, 복숭아의 약 10배, 바나나의 4배 수준이죠. 엽산은 적혈구를 건강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줘요. 임신 준비 비타민으로도 유명하지만 50대 이후 기억력 감퇴나 우울감에도 연관이 크다는 연구나 논문도 많아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같은 색소형 항산화 성분, 쿠쿠르비타신, 팩틴, 토코페롤 같은 이 지용성 항산화제 성분도 꽤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과 씨 주변,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 버리는 부분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죠. 과육만 드시면 참외 파워의 절반 이하만 얻는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팁, 깨끗이 세척해 껍질째, 씨째, 태자까지 통째로 드신다예요. 농약 왁스가 걱정인데요? 하실 텐데 요령 간단해요. 베이킹소다 한 작은술이랑 식초 한 큰술을 찬물에다가 풀어서 5분 담그기, 부드러운 수세미로 문지르면서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기,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해주고 바로 썰기. 이렇게만 해도 잔류농약이 80% 이상, 코팅왁스는 90% 이상 사라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꼭지를 중심으로 미세 균열이 생긴 부분은 칼로 살짝만 드러내면 껍질째 씹히는 식감이 오히려 적당히 쫄깃해지겠죠. 두 번째 팁은 이 속이 물러진 물참에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주범은 씨가 아니라 저장 중 과육이 과발효돼 생긴 유기산 효모 때문이에요. 구별법은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통 높은 게 아닌 퍽퍽 탁한 음이 나고 물에 담그면 가라앉아요. 꼭지 주위가 함몰이 되고 껍질이 울룩불룩하고 이런 특징이 보이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세요. 참외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은 짠 반찬, 매운 찌개, 훈제고기, 젓갈류와 한 접시에 두는 것이 좋아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짠맛 부담을 줄이고 팩틴이 위벽이나 장점막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매운맛 자극을 완화시키죠. 특히 참외 깍두기가 좋은 예인데 껍질째 굵직굵직하게 깍둑 썰어서 굵은 소금 2%로 20분 절인 뒤에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액젓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이틀 뒤부터는 아삭한 피클 겸 김치로 변신하겠죠.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청량한 단맛 때문에 젓갈 없이도 깊은 맛이 유지되고 냉장고에서도 3주 동안 싱그러움을 잃지 않죠.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한테는 식전에 참외 100g에 레몬즙 한 숟갈을 뿌려서 10분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해요. 천연과당이 췌장을 가볍게 자극해서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돕고 레몬산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미 공복 혈당이 90 미만으로 낮으신 분은 식후 간식으로 옮기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제한받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 칼륨을 일부 우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껍질째 큼직하게 썬 참외를 찬물 2컵, 레몬즙 2큰술, 얼음 몇 조각에 30분 담가두면 칼륨이 약 30% 정도 빠져나와요. 건져낸 뒤 바로 드시거나 화채나 샐러드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레몬의 구연산 덕분에 색이나 향도 거의 변하지 않고 물론 의료진으로부터 1일 칼륨 1000ml에서 1500ml 이내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셨다면 그 범위 안에서 양을 조절하셔야겠죠. 참외를 이용한 5가지 간단한 조리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토마토 냉국인데 껍질째 채 썬 참외 1컵, 방울토마토 반컵, 오이 한 줌, 양조 식초 3큰술, 소금 반 작은술, 얼음물 2컵, 들깨가루 약간. 새콤달콤한 국물에 토마토 참외의 이 베타카로틴이랑 라이코펜이 서로 흡수율을 높여서 눈 혈관 건강에는 좋죠. 두 번째는 참외 껍질 차인데 껍질만 모아서 5mm 폭으로 자른 뒤에 60도의 오븐에 3시간 말려서 보관해 주시고 뜨거운 물 300ml에 한 큰술 넣고 5분 정도 우리면 이 노란빛 향기로운 차가 우러나는데 베타카로틴과 쿠쿠르비타신이 온전히 녹아나와서 간 기능이나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참외 퇴자잼, 씨랑 퇴자만 200g 모아서 믹서로 곱게 간 뒤에 레몬즙 한 큰술, 차전자피 한 작은술, 해밀스위트 한 큰술 넣고 약불에서 3분 정도 조리 냉장하면 굳으면 속이 투명한 황금잼이 완성되죠. 혈당 걱정 없이 요거트 토핑이나 전통주 안주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는 참외채 닭가슴살 냉채인데 껍질째 채 썬 참외 2컵이나 찢은 닭가슴살 100g, 다진 깻잎 3장, 오리엔탈 소스인데 참기름 1, 발사믹 1, 간장 반, 다진 파 하나, 깨소금 하나, 후추 약간 이렇게 비율로 넣고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베타카로틴 섬유를 한 끼 해결할 수가 있어요. 60대 이상 근감소증 예방에도 훌륭하죠. 다섯 번째는 참외 셔벗. 껍질째 깍둑전 참외 300g을 얼음 1컵, 무가당 요거트 2큰술이랑 민트잎 조금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냉동해요. 그리고 30분마다 포크로 긁어주면 소르베 같은 살얼음 디저트가 완성이 되죠. 당뇨 환자도 안심할 정도로 이 혈당 지수가 낮고 땀에 지친 위장을 확 식혀줄 수가 있죠. 보관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면 편해요. 3일 이내 드시려면 아랫부분에 신문지나 키친타월 한 겹 깔고 통풍 잘 되는 상온에 둔 뒤 먹기 1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껍질에 수분이 빠져서 과육이 더 단단해지죠. 일주일 정도 보관하시려면 신문지로 감싼 뒤 지퍼백에 공기만 살짝 빼고 야채 칸에 넣고 너무 꽉 봉하면 안쪽에 결로가 생겨 물참외로 변해요. 세워놓으면 바닥 압력을 줄여서 상처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주위 음식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참외는 청질이 차고 수분이 많아서 수박이나 빙과나 탄산음료랑 같이
같이 한 번에 드실 때는 뱃속이 급하게 차가워져서 설사를 부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삼계탕과 곰탕처럼 기름진 따뜻한 국물과는 궁합이 좋아요. 여름 복날에 옛 사람들이 삼복탕에 참외를 곁들인 이유가 바로 열은 내려주고 육류 지방은 잡아주고 칼륨으로 나트륨을 잡아준다는 과학적인 배경이 있었던 셈이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이 갈조류를 동시에 많이 드시면 참외의 인이나 유황이 해조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미역국을 끓일 땐 참외 채수를 쓰더라도 맑은 국물만 우려내고 과육은 건져내는 편이 좋아요. 체질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겠죠. 혈압이나 부종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에 200g 껍질째 식사 사이에 물 대신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전혈당 90에서 약 120 구간일 때는 100g의 레몬즙, 식후혈당 180 이하일 때는 50g 정도 이내 드시는 게 좋고, 신장 투석이나 저칼륨식을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레몬 수침법으로 칼륨을 일부 제거 후 70g 이하나 주 2회만 드시는 게 좋고, 위가 약하고 자주 설사를 하시는 분은 껍질은 얇게 치스틱처럼 벗겨내고 과육이나 태자를 소량씩 생강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임신이나 수유 하시는 분 하루 약 150g이면 엽산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 확보가 되니, 다만 당뇨 전 단계면 식후보다 식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껍질째 깍둑 썰어서 냉동한 뒤에 얼음과 함께 스무디로 주시면 수분 비타민 섭취는 높일 수 있고 치아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 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의 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줍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긴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이죠.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의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프리 라디컬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 되고요.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소화기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이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죠.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아주 충분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실까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거나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 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생 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가 될 수 있고 땅콩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에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이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에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죠.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는 분이면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이나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 혹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의 쇼크처럼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10알에서 20알 정도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땅콩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사나 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